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시계타는 F연 S씨의 철공소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다. 5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조카에게서 할머니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들어보니 아무래도 치매는 아닐까 하는 것. 자기 집을 모르겠어 조카의 집에 자주 오게 되었다고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시계타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수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다. 시계타에게는 2살 많은 형이 있었다. 10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4기. 진단과 동시에 반년 남짓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본인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투병 생활도 허망하게 죽을 날보다도 빠르게 겨우 3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시계타의 형은 본가 가까이 집을 지어 살았다. 형은 장남이라는 입장도 있어 어머니에게 같이 살기를 권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여자 혼자 고생하며 아들 둘을 키워준 어머니를 홀로 지내게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그 뜻과는 반대로 어머니는 같이 살길 거부, 혼자 사는 게 적성에 맞다고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형이 죽었을 때 시계타는 형과 마찬가지로 혼자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했으나 어머니에게서 역시나 홀로 사는 게 편하다며 동거를 거절당했다. 그때 시계타는 부모에게 희생하지 말라고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로부터 10년 동안 가끔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때마다 반겨주던 어머니에게 이렇다 할 모습은 없었다. 오랜만에 본가로 돌아오니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조카가 말하던 치매 아니냐는 말 그대로 어머니는 죽은 형과 자기를 혼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의 상황에 시계타는 경악함과 동시에 허리가 구부러져 조그마해진 어머니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병원 검사 결과는 역시나 치매. 병세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 시계타는 고민했다. 직장이 있는 S시에서 고향인 K마치까지는 차로 3시간은 걸린다. 도저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 형수가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마냥 의지할 수만도 없었다. 시계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퇴직을 결심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엄마를 돌보기로 결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8년이나 있었던 회사에서는 끈질기게 붙잡았지만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엄마를 시설에 모실 여유는 없다. 또한 어머니를 홀로 살아오게 만들었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싶다는 생각으로 퇴직 의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사정을 받아들여 회사에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만들어 실업급여를 바로 수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또한 당장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오랜 세월 성실하게 근무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담아 퇴직금도 두둑이 건네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간병 생활이 시작된다. 치매가 진행되고 있던 어머니의 간병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우선 똑같은 걸 계속해서 물어온다. 당신은 누구야? 로 시작해서 여기는 어디야? 그건 어디 있어? 식사를 마치고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밥은 아직이냐? 라고 묻는 경우도 종종.
하지만 이 정도는 정성껏 설명하면 아직은 이해를 해준다. 같이 살기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날뛰는 일이 많아졌다. 자기 요구가 통하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냉장고의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게 되었고, 잠깐 눈을 떼면 생고기나 날생선을 먹어버리니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다. 남자 혼자 살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시계타에게는 원래부터 익숙하지 않은 취사, 세탁, 청소라는 날마다의 가사는 중노동, 심지어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면서이다. 치우는 옆에서 어지럽히고 정리해서 쌓아놓은 빨래를 어딘가로 치워버리는 등 해도 끝이 나질 않는다. 동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시계타를 아들로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늘었다. 당신 누구야? 나가! 마치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 이 즈음부터 시계타에 대한 폭력도 늘었다.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힘으로 때린다. 때때로 물건을 내던지거나 빗자루를 얻어맞는 일이 많아졌다. 온몸에 멍이 늘어나는 시계타에게 형수도 같이 돕겠다며 나서주었다. 일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 집안일을 도와주었다. 그 중에서도 형수가 해주는 밥이 정말로 고마웠다. 그러나 나한테 이런 걸 먹일 셈이냐? 라며 어머니는 마당에 접시째 버린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다. 이래서는 형수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며 도움을 극구 사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계타를 특히 괴롭힌 것은 배설과 방황이다. 오물을 벽에 칠하는가 하면 아직 식지 않은 그걸 입에 넣는 일도 있었다. 이때부터 시계타도 나날이 어머니에게 강하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혼을 내게 되자 어머니는 오물투성이의 속옷을 장롱 속에 감추게 되었다. 또한 화장실에다 속옷을 흘려보내서 자꾸 막혔다. 방황에 이르러서는 취침 중 집을 나가게 되었다. 한밤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이 깨면 옆에서 자고 있었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손전등을 들고 몇 번을 찾아 돌아다녔다. 발견했어도 자기 집은 저기가 아니라고 우긴다. 타일러도 어머니는 들어주질 않는다. 치매라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자신을 타일렀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시계타는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갔다. 나날이 수척해지는 시계타를 걱정해 형수에게서 어머니를 시설에 들여보내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금을 깼다는 것, 어머니의 연금으로는 당연히도 시설에 보낼 수 없다는 것 등등을 설명했다. 설령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도저히 시설에 모실 수는 없다. 형수는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조카의 대학 진학을 앞에 둔 상황이라 그 제안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형수도 사방팔방 알아봐 주었다. 관공서의 지원을 상담받거나 데이케어 서비스 등의 이용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도 검토해 상담을 받았지만 퇴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수입으로 간주돼 대상자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도 받았으나 시계타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질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다. 이때 시계타는 이미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나빠지기만 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신도 무직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웠던 것. 시골이라는 특성이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소문이 날까 하는 두려움마저 있었다고 한다. 자기는 한 번은 고향을 버렸던 몸, 그것만으로 소외감을 느꼈다는 비밀을 토로했다. 그리고 간병 생활 1년이 지났을 즈음 시계타는 체포되었다. 어머니를 죽였다며 스스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달려간 경찰이 봤던 건 경관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그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계타의 모습이었다. 달려온 경찰에 의해 시계타는 연행되었다. 조사에는 순순히 응했다. 시계타는 범행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간병 생활 피로에 더해 실업급여가 중단되고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금도 생활비로 써서 사라져버려 앞으로가 깜깜해 어머니를 죽였다. 라고. 간병 생활 중 몇 번이나 어머니를 죽이고 싶었다. 그때마다 단념했지만 저축이 바닥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절망했다. 어머니를 죽이고 같이 죽으려고 생각해 어머니에게 손을 댔다. 그러나 어머니를 죽인 후 자살할 생각이 사라져 스스로 신고했다. 그 진술대로 시계타가 가진 돈은 6,842엔, 은행 잔고는 27,548엔밖에 되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 시계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은 시계타가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살해 당시의 상황에 더해 진술하던 중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한 후회, 반성에 대한 변을 소개했다. 그 후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질문 시간에서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의 경위를 담담하게 진술. 홀로 고향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효도의 목적으로 간병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죽여버리는 최악의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며 눈물을 흘리면서 답변했다. 검찰 측은 그런 여지는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자신의 허세를 위해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익숙하지 않은 간병을 헌신적으로 행했던 것, 극한까지 몰린 정신 상태에서의 어쩔 수 없는 범행이었다. 라는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최종 진술에서 시계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어머니를 죽이는 꿈을요. 현관에서 날뛰는 어머니를 말리려고 필사적으로 어깨를 잡고 있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괴로운 표정 하나 없이 제 손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 가냘픈 목을 조르는 느낌이 꿈에서 깨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려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래서는 죽이려고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은 너무도 허무합니다. 며 통곡으로 진술했다. 그리고 계속된 판결 공판. 재판장은 극한의 정신 상태에서 돌발적이라고는 하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형사 책임은 경시할 수 없다. 며 지금까지의 경위와 헌신적인 간병을 해온 것 등을 참작하여 모친이 바라던 것은 피고인의 갱생이며 거기에는 원한은 없을 것이고 엄벌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정에서는 그런 흐느낌 소리들이 들리는 중 시계타는 판결을 들은 직후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한번 인사했다. 그리고 시계타는 말했다. 관대한 판결에 감사드립니다만 저는 사형을 원합니다. 그 말에 순식간에
법정이 술렁거렸다. 소란 가운데 시계타는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후 시계타를 면회했던 변호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계타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다. 재판에서 저는 어머니를 죽이는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를 죽이는 꿈이죠. 어머니는 일절 저항도 하지 않고 제 손 안에서 죽어갑니다. 온화한 얼굴로 죽어가는 겁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날입니다. 같은 꿈을 꿨어요. 하지만요, 그 뒤로 더 있었던 겁니다. 온화한 얼굴을 하며 숨을 거둔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손의 힘을 뺐습니다. 천천히 마치 느린 화면처럼 어머니가 쓰러져 갑니다. 저는 그걸 그저 지켜볼 뿐이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던 어머니가 제 가슴팍에 매달려 옵니다. 기어오르듯 제 양어깨를 움켜잡으면서 어머니는 얼굴을 들었지만 그 표정이 말입니다. 이 세상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징후에 가득 찬 표정인 겁니다. 귀신? 반야? 야차?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쥐었던 손이 천천히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힘으로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시계타는 목을 보여줬다. 그 목에는 마치 졸린 듯한 푸른 멍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 후 조용히 생가생활로 돌아온 시계타가 죽기까지 그리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시계타의 모습은 근처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 사인은 질식사. 처음에는 타살선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목을 졸려 살해된 뒤 저수지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자택에는 싸운 흔적은 없었고 시계타의 사체에도 외상의 종류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시계타는 자신의 손으로 목을 조른 뒤 저수지에 투신했다고. 자는 게 무섭습니다. 꿈에서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고 귀신에게 홀렸던 겁니다. 재판 후 시계타가 가까운 사람에게 실토했다고 한다. 간병의 필요로 시작된 살인사건은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형태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있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건 틀림없이 현대에 일어났던 괴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